출석 체크 거기다 학습까지 넣지 말아요. 쌤 힘들어요. 계속 일일이 다 문자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1번째래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벌써 새벽이거든요. 하여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일단원을 잘 마무리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우리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가, 연역추론, 귀납추론, 그리고 귀추법, 가설 연역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 무엇이 과학인지, 어떤 게 과학인지, 그러니까 과학이 무엇이라 딱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들이 과학인지를 이제 그 연구 활동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냈어요. 그래서 포퍼의 반증주의가 있었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러커토시의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과학이나 학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이제 또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학의 이제 과학사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나왔었고, 또 외적 접근법과 내적 접근법,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게 과학인지 해서 파이어 아벤트, 장하석을 비롯해서 콩트와 같은 사람들이 나왔었죠. 또 마지막으로 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이제 서로 연관 지어야 하는가, 꼭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소통해서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이고요. 지난번 학습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 수행평가를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제대로 구체화를 시켰는데, 딱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방학 때 냈었던 그런 온라인 과제, 그런 것들 좀 활용할 것 같고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쓰면 나중에 발표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직접 기재할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친구들은 조금 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굳이 분량을 정하자면 A4 절반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항목을 직접 문항을 만들어서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오프라인 계약하면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지를 하자면, 아직 진도가 지금 뭐 시험 기간이 좀 3주 더 남았기 때문에, 3주 정도 남았죠. 3주 더 남았죠. 3주 더 남아서 아직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보다 진도가 느려요. 특히 이제 목금 월화 이렇게 중간고사를 치는데, 그렇게 따지면 월화까지가 이제 우리 3반부터 7반까지 진도고, 수요일에 4반 혼자 들어있어요. 수요일 4반 혼자 들어있는 거 말고 이제 다른 반들은 수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1, 2반이나 8, 9반보다 차시가 한 차시 정도 늦습니다. 거기다가 1, 2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한 차시마다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시는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아직 진도가 좀 통일되지 못한 점이 있고, 지금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인데, 선생님 이제 또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3학년을 또 담당하고 있어서 3학년이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충 정한 것도 없어가지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뭐 굳이 먼저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 쌤 수업하는 거 그냥 넘겨서 듣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출석 과제는 선생님이 매 수업마다 다 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학습 과제를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 뭐 50분 다 꽉 채워서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너무 띄엄띄엄해서 듣지 말고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농담, 선생님이 말하는 농담 중에 출석 과제가 섞여 있을 확률이 매우 커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봐도 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단원 고대와 중세의 과학인데요. 여기 이 책은 뭐 다른 책들과 달리 중단원이 따로 없고 주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제. 그래서 주제 4번. 오늘이 이제 주제 4번 고대 과학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좀 이제 학습 목표도 같이 보자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명에서 과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이 두 가지 문명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 뒤에 그리스 문명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가면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연계를 할 때 좀 좋은 게 있다면 세계사 1단원에 이제 유럽의 문명 발달사를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공부한 친구들은 오늘 수업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권에서 어떤 과학이 발전했는지를 볼 건데요. 이게 좀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아니면 소크라테스, 뭐 피타고라스 이런 학자들이 한창 있었을 때 뭐 아르키메데스도 있었겠죠. 이게 뭐 기원전이니 뭐니 하더라도 기원전 10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뭐 3000년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도 이미 문명이 발달해서 그 고대 그리스 문화라고 할 만한 그때 그 과학만큼 아니면 그 과학만큼 아닐 수 있을지언정 여튼 높은 수준의 과학이 발달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들이 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시대 때 사용됐던 그런 수학들이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5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 5, 6000년 전이죠. 좀 고대는 6000년 전이고 이게 보면은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을 바탕으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나일강이 있고 옆에 평지가 쫙 있었죠. 즉 뭐냐? 그 평지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이 엄청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요 두 가지 강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했는데요. 여기서 좀 알아볼 것은 이집트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어요. 즉 홍수가 매번 일어나가지고 짜증난 거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적인 게 엄청 발달했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의 실크로드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이 땅이 평평하고 넓고 다양한 곳으로 뻗칠 수 있기 때문에 교류가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꼭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조그만 문명들이 있었겠죠. 그런 곳들과 문명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종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경제 활동을 좀 상업 이런 걸 생각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실용적이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좀 국소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명은 일단 과학이라는 게 농업 그리고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이었어요. 매우. 물건이 엄청 많은데 이걸 옮길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뭐 구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운반하기 편할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퀴가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퀴라는 걸 개발할 때 어떤 사상을 통해서 철학적인 걸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실용주의적으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발달을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과학사의 4가지 관점 중 4번째 관점, 이제 인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매우 실용적이었다. 근데 농업이 일단 첫 번째인데, 농업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이 기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태양과 달과 그리고 다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이제 날짜를 알고 그 주기를 찾고 그 주기에 따른 농업이 발달했겠죠.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죠. 추분, 춘분을 비롯해서 뭐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고 그리고 대설, 뭐 소설, 소한, 대한, 뭐 입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도 이러한 천문학이나 어떤 달력과 관련된 것들이 발달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천문학부터 봅시다. 천문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더 크게 발달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좀 실용주의적인 게 더 셌어요, 이집트보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을 보면 태양과 달의 주기를 알았대요. 그래서 하지, 동지, 춘분, 추분, 즉 이 1년의,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딱 가장 가까운 곳, 먼 곳, 그리고 그 중간 지점, 요거를 하지, 동지, 춘분, 추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달력에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의 일식은 언제 일어나는지, 다음의 월식은 언제 일어나는지 직접 예측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월식, 일식이 일어나면은 흉이 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여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서 농업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황도의 개념, 황도가 뭐냐면 먹는 황도가 아니에요. 누를 황자에 길도자를 써가지고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해가 높게 뜨고 높게 지죠. 그래서 약간 동쪽에 이제 동쪽 서쪽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겨울철이 되면 해가 늦게 뜨고 그리고 낮게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 지역이 동쪽보다 살짝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황도가 여름에는 이렇게 멀리서 높게 뜨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남쪽에서 낮게 떴다가 낮게 집니다. 이런 이 황도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여름철 별자리, 겨울철 별자리, 뭐 월마다 우리가 탄생 별자리가 있죠. 뭐 12월에 사수자리, 뭐 쌍둥이 자리, 이런 것들. 이게 황도 12궁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제작하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별이 어디 있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0진법을 활용한 거예요. 1부터 60까지 하면은 뭐 1초부터 60초 지나면 1분으로 다시 새로운 단위가 넘어가죠. 이런 시간도 60진법이고, 또 각도도 우리가 1도부터 60도까지, 1도부터 360도까지 알지만 이것도 1도부터 60도까지를 기반으로 해서 6개가 있는 거고, 이 전에 1도가 뭐냐면 1초부터 60초까지가 1분이고 1분부터 60분까지가 1도가 돼요. 그래서 1도도 나누면 분초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60진법을 활용해서 천문학에 이용되는 그런 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후에 그리스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도 달력을 왜냐면 농업이니까 똑같이 달력을 써요. 근데 신화적 믿음이 좀 강해서, 아까 쌤이 말했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믿음적 성향이 강해서 이제 이거를 실용주의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으로,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재단이 아니라 나일강이 범람하면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노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께 뭘 바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달력만큼은 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이거 알아야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범람하고 그 나서 사후 처리도 하잖아요. AS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력도 엄청 과학적이다. 제일 과학적인 달력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권 중에 가장 과학적인 달력을 사용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만큼 엄청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거나 다양하진 않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도 이집트 달력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365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360일로 잘라서 마지막 12월로 나눈 거죠. 그래서 12월에 360일로 자른 다음에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에 5일을 더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12월 30일이 끝나고 그 다음 플러스 추가 1, 2, 3, 4, 5일 하고 그 다음 다시 1월 1일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넘어가서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제 1년이 365.5일이다. 그래가지고 4년에 한 번씩 1일을 추가시켰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과학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약간 그랬죠? 우리가 농업 약간 이런 것들 조선시대 역사랑 좀 비교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몇천 년씩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 세종대왕이 농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농업의 번영을 위해서 글을 알렸죠. 왜냐하면 농업 기술을 모두가 알면 좋으니까. 근데 그 농업 기술도 알려면은 그만큼의 과학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과학 기술도 세종 딱 휘하에 딱 과학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했었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장영실 분도 있지만 장영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과학자들이 그때 존재를 했겠죠.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도 당시에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의 권력과 사회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문 지식인을 교육하고 고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이 잘 살아야겠죠? 시민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농업이 주 이제 산업이었으니까 그럼 농업을 발달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기술, 즉 당시에는 농업 기술이 그때의 과학과 수학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을 발달시켰던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권력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왕 신전 뭐 이런 거 짓잖아요. 그런 건축에도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일을 하려면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위해서 이제 이집트는 종이 파피루스를 사용을 했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쐐기를 많이 썼죠. 쐐기 문자, 즉 점토판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점토에다가 쐐기를 문자를 찍고 그걸 구워서 보존을 했던 거죠.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인공 수분 등 초보 단계의 생물학 지식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기록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초보 단계의 생물학 지식이 있었다. 두 번째, 국가에서 연금술을 지원한 흔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연금술 해보라고. 이거 그러니까 흙을 구워가지고 딱딱하게 도자기처럼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오래 가야 되죠. 오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어떻게 굽느냐, 흙을 어떻게 빚느냐, 그리고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는 그 기간과 보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르겠죠. 이런 것도 다 연금술이죠.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말랑말랑한 걸 불에 구웠으니까 딱딱해지니까. 꼭 금을 만들려고 연금술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술은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도 연금술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지방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었었고, 또 감기나 위장병, 또 눈, 안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의학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한의학 같은 거겠죠, 당시로 따지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이 죽으면 사후세계로 가는데,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서도 영혼이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죠. 미라를 만들었는데,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체에 대한 어떤 지식이 다른 데보다 높았겠죠. 해부학이라든지 뭐 인체 구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인체를 비롯한 해부학이 발달이 돼 있었을 테고, 이를 바탕으로 미라를 이렇게 계속 만들었을 테니까 의학도 발달했겠죠.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안과, 내과, 외과, 치과, 뭐 산부인과 등 뭐 다양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흔히 말하는 전문의가 있었던 거죠. 외과 전문의, 이렇게 딱 있었던 거죠. 그냥 의사한테나 가서, 아무 의사한테 가서 내 팔 부러졌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팔 부러진 사람 정형외과 띡 가가지고 내 팔이 부러졌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 쌤 잘못했어요. 쌤 아파요. 벌써 1시 반이 넘었네요.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7일 1시 45분입니다. 늦게까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국가 주도를 통해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있죠. 이게 물론 오래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용적인 거, 우리는 지금 과학이 왜 필요하죠? 어떤 첨단 기술, 이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했겠죠. 근데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첨단 과학에 대한 그런 실용적인 걸 바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과학을 발달시킨다면, 또 어떤 분들은 망원경으로 계속 별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천체를 보면서 이게 왜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우주의 기원 이런 거나 아니면 물리의 소립자를 계속 보면서, 소립자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만들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겠죠. 뭐 갤럭시 폴더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소립자를 보면서 우주의 기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유가 없었죠. 뭐 이거 먹고 살기 바쁜데, 수렵뿐만 아니라 농업도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공학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실용주의적인 걸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아까 쌤이 말했던 어떤 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 우주가 태어났는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달했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발달했죠.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엄청 부귀 영화를 누리고 되게 여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맨날 별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저 별은 어떻구만 이러거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발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상적인 과학은 그리스에 발달했고, 실용적인 과학은 이미 이때 발달했다.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고대 문명의 과학은 자연현상을 단순한 수준에서 정리해서 목록화한 거죠. 카테고리처럼.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백과사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해서 정리해 놓은 게 끝이에요. 왜냐면은 그걸 갖다가 다음 세대에 가서 다음 세대도 이거 보고 따라해 갖고 농업을 계속 유지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여기서도 조금씩의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처럼 이렇게 뭔가를 고뇌하고 사상 철학으로서 발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미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그때 사람들도 공학적인 기술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상 철학도 발달을 했었다는 거고, 여튼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추상성이 내포된 과학 활동은 고대 그리스에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과학은 추상적인 목적이 아닌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한 도구로서 발전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쌤이 자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쫙 하겠습니다만은, 여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할 건데요. 별거 없는데 좀 비교할 대상들이 많죠. 대상들이. 학습 과제는 오늘 이제 학습 과제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각각 대수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방정식이라든지 미적분, 이런 산술 계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흔히 말하는 수학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학 같은 수학을 대수학이라고 해요. 이 대수학이 발달했고 이집트는 기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씩 찾아서 한번 써봅시다. 이게 오늘의 학습 과제. 근데 여튼 오늘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의 출석 체크 과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졸다가 깨가지고 헛소리한 이후에 몇 시 몇 분이었는지 말했었죠? 그거 착 입력하면 됩니다. 네, 여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과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있고 엠페도클레스 있고 헤라클레이토스 있고 크세노파네스 있고 아낙시메네스 있고 탈레스 있고 이규범도 있고, 전 여기 없죠. 여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도 빨리 편집하고 가서 빨리 자고 또 편집하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그럼 추스.